예,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그 모두의 그러니까 예산안 본격 심의 첫날 오늘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 주재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또 12개에 달하는 또 합의안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글쎄요, 뭐 너무 섣부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출발이 뭔가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일단 이 여야정 협의체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 얘기를 좀 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의 좀 핵심 쟁점들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오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나오셨고요. 최백은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협의체 얘기부터 좀 최 교수님 먼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 다소 긴 제목의 이 협의체가 과연 뭔가 약간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뭡니까?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의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그 합의에 따라서 올 11월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처음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고 또 예산국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제개혁 입법이라든지 그렇죠. 민생 입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렇다 할 그 제도화랄까 입법 이 성과가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뭐 계속돼 왔던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걸 하나의 상설 협의체 기구로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걸러진다면 합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야가 어떤 입법 제도화를 통해서 해 나가자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고 아까 앵커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사항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국회와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 이런데 일단 낙관정정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여야의 생각이 달라서 오늘 합의는 됐습니다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처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보다는 서로 손잡기 시작해서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오늘 합의한 게 앞서 말씀드린 12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이 12가지를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우리 최 교수님께서 좀 한번 보시면서 CG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일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G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 공정 채용 관련된 부분들, 탄력 근로제 부분들, 광주형 일자리도 좀 들어가 있고요. 다음 장 볼까요? 12개인데 이제 제가 핵심 내용 18가지만 좀 축약을 했는데요. 저출산 관련된 아동수당법 문제, 불공정 시장, 그다음에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얘기도 좀 나왔고요. 뭐 남북 관련된 얘기 당연히 있었고요. 선거연령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자, 최 교수님, 지금 보시면은 사실 경제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동안에 좀 문제였던 사회적인 부분들,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 내용들도 띄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첫 숟갈 치고는 굉장히 뭐 만족스럽다고 봅니다. 뭐 이게 뭐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개월마다 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뭐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합의안을 저렇게 도출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아동수당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90%까지만 이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위 10%는 안 주고 그걸 이제 전체 다 이제 확대하는 것에 이제 야당이 이제 동의를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글쎄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진짜 민생 현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나서 야당이 집권해도 이 문제는 그러니까 회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보니까는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동의가 된 거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탄력 근로제 이제 그러니까 이 확대와 관련해서 물론 정의당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는데요. 반대를 했다는데 나머지 4당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합의를 했는가 본데요. 이것도 좀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좀 정의당의 입장이 좀 보충이 되면서 좀 합의를 좀 이제 좀 만들어냈으면 저는 더 완전한 합의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첫 술치고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오늘 합의 사안 12가지 중에서 혹시 나는 이게 참 오늘 의미가 있다고 보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뭐 한두 가지로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거 연령 인하 문제 이제 야당은 항상 선거 연령 인하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일단 선거 연령은 현재는 19세잖아요. 18세로 인하하겠다라는 거기에 합의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뭐 현재는 그런 합의를 했고 또 하나가 계속 여야 간에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만
그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선거제도 개혁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경제 관련된 앞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빠진 것도 또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여야 정 상설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빠진 게 판문점 선언 동의에 대한 거 그래요? 기준 동의가 일단 여야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예. 일부러 이제 좀 첫날부터 이걸 가지고 하면 굉장히 이제 쟁점 때문에 부딪힐 것 같아서 일부러 제외한 것 같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특별재판부 문제도 여야가 굉장히 지금 그렇죠. 쟁점이 돼 있는데 이 특별재판부에 관련된 것도 합의사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민하고 서로 민감한 글쎄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아예 처음 넣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싸움이 지나치게 나지 않게 갈등을 하려는 진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합의안을 내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군요. 예, 근데 저는 뭐 이게 쟁점이 아니면서도 좀 시급한 과제인데 좀 빠진 게 좀 하나 저는 있다고 교수님 봐요.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에서 최근에 고용 상황 악화를 작년하고 진단이 달라진 것 중 하나가요. 제조업 위기에서 그러니까 비롯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산업 구조조정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도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야정이 합의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산업 구조를 뭐 그렇죠. 구조조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구조조정하고 개편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게 단시간 내에 이게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한 이 협의체에서 좀 하위 단위에서 이거 어쨌든 간에 그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 부분도 좀 논의에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이거는 어쩌면 정부에서 좀 진정했어야 될 문제가 계속 시간 질질 끌다가 지금 실기를 여러 번 하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그게 결국 이제 고용 난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문제긴 한데 일단 오늘은 합의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첫 술이 좋아서 밥맛이 좋기 때문에 일단 예년에 예산안 심의보다는 조금 뭐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하지만 쟁점이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470조 원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예년보다 작년보다 거의 10% 가까이 올해보다죠 늘어난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더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 쟁점 일단 가장 크게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예산인 것 같아요. 일자리 예산이 이제 올해 23조 5천억이 가까이 되죠. 가까이 돼요. 22%포인트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54조를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안 생기지 않았느냐. 예. 고용 절벽이고 고용 악화가 계속 유지되어 왔다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자리 예산을 대폭 깎겠다, 삭감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일자리 예산은 단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서 예. 여기서 굉장히 이제 서로 좀 갈등이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이제 그거죠. SOC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됐다는 거 야당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예산 같은 것들을 깎아서 사회 간접 자본 SOC라고 얘기하는 사회 간접 자본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R&D 연구 예산 예. 연구 개발의 예산이 너무 적게 지금 책정돼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R&D 쪽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혁신성장 쪽에도 아무튼 지금 한국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커다란 여야 간의 생각의 차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뭐 최 교수님도 일자리 예산을 제일 첫머리에 두셨지만 사실은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가까이 되고요. 물론 일자리 예산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지 고용 이 예산에 같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 아까 그 이 동그란 그 저희 표 보여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 관련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되거든요.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23조 5천억 원 지금 보입니다만은 최 교수님은 23조 5천억 원 역시 규모가 삭감을 상당히 좀 해야 될 정도의 규모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그 지금 상황이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때는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라는 게 교과서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정부 돈을 더 풀어라.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세수가 이제 초과 세수를 계속 걷어들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민간으로부터 많이 걷어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민간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확장적 재정이 이제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는 좀 이렇게 운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단기 일자리 이런 좀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삭감하겠다 그러는데 해결되는데
저는 야당이 집권해도 이런 지금 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일자리 예산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럴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0년에 굉장히 많이 예산을 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야당에서 그거를 만약에 어떤 특정 일자리 예산을 반대하고 싶으면은 좀 대안 일자리 그렇죠. 예산을 예.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한다면은 정부도 조금 그걸 유연하게 좀 운용을 해가지고요. 야당에서 좀 대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나은 방식, 예? 이런 방식을 좀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럼 무조건 예산을 삭감할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선진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국가의 최종 고용자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만드는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책임을 갖고 지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일자리 예산은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고갈됐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아요. 재탕 삼탕 정책들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야당도 이럴 때는 보다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대안의 어떤 하나 일자리 사업들을 좀 제시하면서 좀 이제 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좀 이제 협력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근데 지금 뭐 우리 최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예산이 제일 뭐 많이 늘어났으니까 22%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삭감을 하겠다 이해는 뭐 가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야당에서 삭감하겠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특히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하던가요? 일자리의 질이 네. 떨어진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기 일자리만 늘린다 이런 말하자면 식으로요. 이제 단기 일자리라든지 뭐 아르바이트 이런 것도 지적을 했어요. 네. 뭐 여기 어디에 그 풀뽑기 아르바이트 고용한다 이런 것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야당이. 그래서 일정 부분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에서 창출돼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맞죠. 근데 앞서 이제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성장 잠재력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성장률보다 좀 높은 상태, 현재 성장률이 낮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올해 연말에 2.7% 포인트 전망했는데 뭐 그것도 달성 못한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단 말이죠. 예. 이렇다면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합의한 것 같습니다. 합의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공공기관 위주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세금 위주로 해서 세금을 퍼주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자리는 지표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기업에서 투자가 안 되고 있고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 생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확장 재정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면서 예. 그러면서 앞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구조조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 예산이 내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고용 관련 예산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같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이라든가 청년 내일 배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 예산들이 올해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계속 그쪽에다가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해도 과연 올해보다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은 조금 정부가 뭔가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아픈 부분일 겁니다. 아마 정부로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은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데 일자리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부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고갈된 것 같다는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은 게 그리고 너무 그냥 아주 급조해서 만드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효과는 우리가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추경 예산도 만들어 놓고선 다 집행도 못하는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보듯이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제대로 이제 일자리 예산의 효과를 사실 충분히 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꼼꼼히 이제 그렇죠.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돼도 중요한 거는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당의 공격 포인트도 거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적재적소도 중요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필요할 때 그럴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떤 시기가 일정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것이 집행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우리 산업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 당연히 확장 재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경제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 일자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운영이 되고 제때 또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산업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예. 그게 단지 일자리 예산이 많다는 것만으로 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늘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정부의 고민도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네. 일자리 23조 된 거를 적정수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요. 정부가 일자리 대책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적어지만은 공공부문 사회 서비스에 94,000개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보조교사 이런 것들인데요. 거기다가 국가직 공무원 36,000개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상시 지속 업무 한 17,000개 정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확실한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야당에서도 지적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무원 늘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예산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재정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의 성과가 지금 뭐냐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그게 추후 이제니까는 재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확보가 된다면은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는 이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담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 혁신 성장의 성과를 못 만들어낼 경우에는 재정에 필요한 이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향후 추후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야당에서도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건데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한번 조금만 더 짚어보면은 근데 이번에 정부가 늘리겠다는 공무원 일자리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공무원 일자리 늘리자라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제 공공기관의 취업을 가지고 예. 전체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생각인데 야당의 지금 말씀처럼 공공기관의 우리 성격 보면요 거기 이제 나오고 일자리 늘리겠다라는 소방이라든지 경찰도 있고요. 경찰도 있고 경찰이나 소방에서도 아주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그렇죠. 분야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막연하게 어떤 그 공공기관의 충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 말고도 국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서비스가 덜 된 부분들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공기관 영역 중에서 공공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지원됐던 것 그런 것들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늘려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전반적인 일자리도 늘리는 거라서 아주 일반 이론으로 재정 부담 가지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같이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보게 되면요. 교수님. 이 부분이 저도 이제 100% 동감합니다. 다 필요한 분야들이에요. 되게 보게 되면요. 필요한 분야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분야들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재정 지출은 이 부분을 증가로 인해서 이제 증가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추가 세입을 확보를 하는 방안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조세 체계를 조금 더 그러니까 개혁을 하든지 그래서 세금을 더 걷든지 증세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거치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근데 지금도 추가 세수가 이렇게 20조가 넘는데 증세하자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지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결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늘리는 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느냐가 체감이 돼야지만 그렇죠. 국민들이 예.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증세라는 거에 대해서 그 증세분이 나한테 일정한 수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세금을 더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갑자기 몇백만 원 더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국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국민들께서 세금에 대해서 예민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낸 세금이 과연 나한테 제대로 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별로 이제 신뢰를 안 하는 부분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백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말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 되는 거지만 과연 지금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갖고 있냐 이 부분은 엄밀하게 한번 처음부터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입니다. 예산안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